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77강 엔드타임 포인트 9강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대 터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마지막 대 터키 10개국 연합의 주도 국가라는 제목입니다. 터키가 이제 나라 이름이고, 그러니까 투르키예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투르크 민족이라고 하죠. 민족을 부를 때는 투르크 민족. 그 투르크 민족은 그 어떠한 민족이냐면은 흉노였다. 우리가 이제 대략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흉노로 불리던 그 민족이었다. 근데 흉노는 이제 훈족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기원은 이제 예전에 그 조선, 그 고조선이죠. 고조선에 있을 때는 그 우리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그 민족이었다. 그런데 이제 BC 3세기 이제 해무수가 이제 그 북부여를 열을 때 그때 이제 그 떨어져 나간 그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그 야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역사적으로 그 전체적으로는 신빙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국에서는 이제 흉노로 이렇게 그 아주 민족 이름을 흉노로 짓는 게 어디 있어요? 아주. 근데 그것에 이제 이 흉은 이제 훈을 우리가 이제 훈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주 그 모든 것이 이제 정이 많고 이제 뛰어난 어떤 민족이라 이런 뜻이죠. 뜻은. 근데 이걸 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노라는 거는 놈 자자입니다. 놈 자자. 옛날에 이거는 놈이라는 것은 비속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훈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저기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정이 많고 뛰어난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훈남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요것이 이제 흉노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 그쪽에서 출발을 했다. 그렇지만은 이제 4세기에는 동유럽까지 진출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몽골이 가장 큰 대제국을 세웠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흉노족이 투르크족이 세계의 그 가장 광대한 영역에서 그 영토를 발휘하면서 무수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중동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까지 다 투르크족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르크족은 이렇게 민족적으로 세계의 가장 광활한 어떤 영토를 개척한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5세기 때는 아틸라가 5세기 때 전성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로마 제국 속으로 이동을 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어떤 이러한 역사적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보고 또 그 인터넷 자료를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위에 이렇게 동유럽 지역에 있었던 그 이때가 아틸라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은 이 전체를 다 그러니까 결국 흉노족이죠. 흉노족들이 이렇게 차지를 했다. 이것이 이제 투르크족이었다. 투르크 계열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터키는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게르만족이 여기 있었는데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쪽 영국, 프랑스 이쪽으로 다 게르만족들이 그 로마 시대 영토에 침입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훈족에 의해 가지고 쫓겨가지고 그렇게 어떤 서양사 자체에 큰 변화를 일으킨 민족이 또한 그 투르크 훈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흉노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서진하는 투르크족이었다. 그러니까 위구르 이게 8세기,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제국가들, 그러니까 여기서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쭉 이렇게 오면서 점점 서진하는 어떤 그러한 그 역사를 보였다. 그래서 중동의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터키 여기까지 다 이렇게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제 9세기에는 하자르 왕조가 이제 그 흑해 연안에 있었고, 그 하자르 왕조는 이제 유대교를 이제 국교를 받아들여서 지금의 아슈케나즘, 이쪽 동부 유럽에 정착했던 이러한 아슈케나즘 유대인의 선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버려가지고 정체성을 그 유대교를 채택함으로써 이제 9세기에 그 하자르 왕이 그 유대교를 선택함으로써 그 민족 전체가 이제 유대인 속으로 편입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사실. 그래서 이제 10세기, 11세기에는 이제 가즈니 왕조, 흑해 동부로부터 해서 아프가니스탄 그 부근까지 가즈니 왕조를 세우고, 또 13세기, 14세기는 이집트 그러니까 맘루크 왕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맘루크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용병으로 왔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나라를 그 맘루크 왕조를 세운 그런 그 어떤 사람들도 투르크족이었다. 그리고 11세기 셀주크 투르크족, 그 다음에 13세기 오스만 투르크를 이렇게 건립을 해가지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20세기 초까지도 이렇게 그 중동 지역의 강자로 부상했던 나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르크족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영광의 역사 속에서의 영광과 그 어떤 힘은 아주 찬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만만히 볼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해모수 이제 북부여를 세울 때 대부여에서 이제 북부여로 넘어갈 때 이제 이탈해 간 이제 그 민족이 흉노인데, 이 흉노의 후손들이 이제 투르크죠. 그 투르크가 이렇게 엄청난 중동에까지 가서 어떤 엄청난 이런 자리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 터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이제 케말 파샤가 이제 건국을 하면서 현대 터키는 시작이 된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청나라가 이 동양에서는 청나라가 제국주의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중동에서는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서양 강국의 이제 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케말 파샤 투르크의 아버지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죠. 1913년 청년 투르크당 쿠데타를 일으켜서 1922년에는 술탄제를 폐지를 했다. 그래서 이슬람이 아닌 그 터키 민족주의를 이렇게 터키의 그 현대 터키 아버지들은 채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튜라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그범 투르크 그 이쪽의 어떤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중앙아시아 나라까지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요 아타투르크의 터키만의 이렇게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건국해서 가자라고 하는 그 당시는 일단 그 아랍의 모든 그 이슬람적인 포기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술탄제를 폐지를 하게 된 거죠. 이 술탄제라는 거는 이제 칼리프를 이은 이제 기독교로 치면은 카톨릭으로 치면은 교황과 같은 이런 존재였는데, 이것을 이제 터키가 스스로 포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923년 터키 공화국은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군부가 강화되고 이슬람 약화 정책을 폈다. 그리고 문자도 알파벳을 채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문자가 이제 아랍어 문자 이제 랑 거의 같은 그런 문자를 썼었죠. 그래서 이제 친서방 정책을 썼고 나토를 가입했다. 그래서 냉전 시대 때 소련을 막는 최전선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터키가. 그래서 미국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친했고 그랬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지금의 정체는 2017년 대통령제를 이제 그 단일 그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를 이제 채택을 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아주 권위적 대통령제를 지금 운행하고 저기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터키 최근 행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U 가입을 한 30년간 노력을 했다. 지금까지 터키가. 그런데 이제 그 터키 가입에 대한 노력을 했으나 여기에 대한 그 좌절이 있었다. 그래서 중동 패권국으로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터키는 그 건국하면서부터 유럽만을 좀 바라봤어요. 우리는 이제 이쪽 그 중동 애들하고는 같이 놀지 않겠다. 우리는 유럽의 일원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세속주의를 추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유럽에 이렇게 끼겠다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이러한 정책을 폈는데 유럽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이 터키가 저기죠. 요 중동으로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 예전에 오스만 터키 시절에 가졌던 중동 패권을 이제 가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정책의 전환이 그러니까 그 유턴이죠. 정책의 전환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와중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1960년에는 EU 유럽 경제 공동체의 준회원으로 가입을 했다. 터키가 87년에는 EU 유럽 공동체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이때 신청을 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95년에 EU 관세 동맹을 이제 들어가서 96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이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터키는 2005년부터 EU 가입을 위해 노력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1919년 3월에 유럽 의회는 공식적으로 이제 거부를 했다. EU 가입에 터키는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여지는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지만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터키로 하여금 큰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터키 나라가 아까 역사를 제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 자존심이라든가 그 엄청난 그 역사 속에서의 엄청난 그 승리와 지배가 있었던 이런 나라인데, 그 유럽에 그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패권국으로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동맹에서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의 어떤 방파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동북아가 공산주의의 방파제는 우리 한국이었잖아요. 한국인 것처럼 중동 지중해 지역의 그 소련을 막는 공산주의의 방파제는 터키였어요. 터키. 그래서 미국과의 그 동맹이 아주 강하고 그랬죠. 아주 저기 뭐라 그럴까. 굉장히 협력적이었다. 그리고 특히 또 미국과 친하니까 또 이스라엘과도 아주 이렇게 친하게 지내왔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유럽에 대한 이런 상처, 그 다음에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개인적인 야심, 그 다음에 이슬람 기반의 어떤 이런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과는 점점 멀어지고 이제 터키와 이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냉전 시대가 종결이 되면서 이제 그쪽 이념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념이 저기지만은 이념보다는 이 중동 지역이 이제 종교 쪽으로의 어떤 시계 방향 그 저울추가 움직이게 되면서 터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 다르다넬스 해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저기 터키가 그 로잔 조약에 의해서 1923년 요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 대한 주권 제한이 있었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 여기가 흑해 여기가 터키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같은 여기가 터키 여기 유럽 지역이잖아요. 유럽 지역. 근데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리고 여기가 마르마르해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저기 저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그래요. 이쪽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권 제한을 이제 그 가했다.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스포러스 해협 규칙을 이제 터키가 제안을 해서 몽트르의 협약이라는 것을 이제 1936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9개국과 체결을 했다. 그러니까 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로운 항해가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접국 외에 어떤 뭐 군함이라든가 이러한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몽트레 협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터키가 지금 이스탄불 대운하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스탄불 대운하라는 거는 여기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요쪽 옆에 저기 이스탄불 대운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를 막고 상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서 이 통행료를 받고자 하겠다는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탄불 대운하가 생기면은 그 러시아의 동지중해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왜냐면은 그 보스포러스 해협은 이제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몽트레 그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러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스탄불 대운하는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 터키의 어떤 완전 관할하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때에 따라서는 러시아의 그 함대가 통과하게끔 지금은 저기죠. 아까도 이렇게 지도에서 살펴보듯이 그 여기 그 지중해까지 함대가 진출하려면은 북해 함대가 북해를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12일에서 한 15일 정도 걸려요. 알겠죠? 근데 이쪽으로 이제 함대가 지금 이쪽으로 이제 함대가 못 오는데 터키 함대가 못 오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빠르면 뭐 하루에도 오고 2, 3일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곧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동지중해가 러시아의 그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이스라엘과 또 어떠한 그 미치게 된 그 위협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계획 단계다. 2011년 에르도안이 공약한 사항이다. 그런데 2021년 4월에 원래는 이게 1923년까지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랬었죠. 이제 건설하겠다. 그랬는데 이때까지 건설하기는 힘들지만은 올 여름에 기초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번 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탄불 운하를 반대한 태역 해군 장성 10여 명을 체포를 했다. 그 태역 해군 장성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터키, 미국 동맹으로 이렇게 그 인생을 살아온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그 이스탄불 대운하를 통해서 건설될 대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함대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터키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사람들을 체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지중해 러시아 함대의 진출은 이스라엘 서쪽 국경 방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친서방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동 지역과 이제 친서방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처음에는 그 이란이 참 미국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건국에 대해서 승인해준 나라도 아주 이란이 승인을 해줬었고 다른 아랍 국가들이 다 반대할 때 이란이 이렇게 저기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친서방적이었는데 79년 그 호메니용 그 이슬람 혁명 이후로는 완전히 반미 국가가 됐잖아요. 반 이스라엘 국가의 천병이 된 게 이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터키가 그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아주 친하고 또한 미국과 친함으로써 또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그 적이었죠. 굉장히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현대사를 이렇게 그 많은 굴곡이 있을 때 많이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터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이렇게 교역을 또 이렇게 잘 했었고 이스라엘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과 멀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터키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반미, 반이스라엘의 경향을 띠고 있는 거죠. 기존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이제 이 아랍국들은 또 이제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고 막 이러면서 또 서방 제국주의를 이렇게 물리치면서 아랍 민족주의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이제 이념들이 들어와서 그 아랍 사회주의 그것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뭐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대결하는 구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 터키하고 이제 이란이 이렇게 더 이제 아랍국들한테 위협이 됨을 느끼고 친이스라엘 쪽으로 더 많이 지금 여기 아브라함 협정도 같은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국들은 더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과 좀 더 친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터키와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터키가 다시 키워드로 잡고 나아가고자 한다. 이슬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1923년 이후로 이제 그 터키가 그 건국을 한 다음 지금까지는 에르도안 전까지는 저기였었잖아요.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했다. 경계. 그래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면은 이제 군부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세속주의 세력에게 이렇게 다시 넘겨주곤 했었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에르도안이 이제 그 잡고 나서는 이슬람으로 그 방향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 에르도안의 야심은 술탄적 이슬람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리아 를 이렇게 그 북부 지역을 공격하고 리비아 군사 개입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지금 내전 지역 아니에요? 내전 지역에 있어서 시리아가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북부 지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난민 보호라는 이제 명목으로 이제 공격에 들어가고 리비아도 이제 이슬람 이쪽 트리폴리 쪽에 그 이슬람 쪽을 이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면 이 아랍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밀리트 이런 나라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그 오스만 터키, 그
대한 그 4, 500년의 지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다시 터키가 이 중동 지역에 지금까지는 중동에 신경 끊고서 개입도 안 하고 신경 안 끄고 그냥 유럽만 바라봤었는데 요 터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중동 지역의 패권자로 지역 패권자로 이제 그 신경을 쓰고 하니까 이제 아랍국들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랍국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란하고 시아파하고 터키가 우리들의 위협이다. 아랍국들의 위협이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친미적인 근데 이제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친미도 지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서 상당히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좌파 이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란의 핵을 용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아랍 지역의 국가하고는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미묘한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는 반 이스라엘 정책을 이제 노골화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그 대사관으로 옮기고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인정하는 그러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반대를 한 것이 그 에르도안 그 터키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은 그 우리의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이렇게 에르도안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의 동지중해에 이러한 그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자원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대해서 터키가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열불 중 하나인 터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터키는 터키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2023년 비전 23년 이거는 에르도안이 공화국 창설 100주년을 맞이해서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비전의 그 발표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을 보면은 2023년까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그리고 터키의 국내 총생산 GDP를 그 2조 달러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을 2만 5천 달러 시대로 이렇게 올리겠다. 그리고 수출을 500억 달러 신장 노력을 하겠다. 이건 이제 경제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전체적인 이제 강대국이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10대 강대국 안에 들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2011년 때가 이제 19위, 20위 하던 그 어떤 국력에 있어서 이러한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위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15위 정도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10대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력에 있어서는 막강한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12위 정도의 군사력을 지금 키웠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한 군사력에 이렇게 강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그걸 뭐라 그러죠? 원자력 탄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를 23년까지 러시아 모델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23년에 이제 건립이 되죠. 근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로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기술을 이제 원자탄 그것 개발에 그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터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에르도안의 경제 발전은 상당히 그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아주 굉장한 발전을 했었고 그 뒤로부터
이 14년까지는 그거보다는 좀 많이 못했고 지금은 좀 더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경제 총리까지 들을 별명을 들을 정도로 14년까지는 그래도 비약적인 경제 발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후 경제 침체와 반미적 행보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 20년부터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10대 강국까지는 가지 못하고 전반적인 그 국력의 수위가 13위에서 15위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바라보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2030, 2023, 30이 아니라 2023 비전, 터키 비전 2023이 실패로 이렇게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패죠. 달성을 못했으니까. 그럴 때 그 이후의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터키가. 그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중해권 공동체 구상을 내놓을 가능성이 아주 예상이 된다. 이거는 서구 세속주의와 이슬람 확산의 어떤 주도국으로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로마 제국의 후계자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앞으로 펼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중해권 공동체 구상을 이제 터키가 이제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중해권 공동체 구상은 이제 10개국 연합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10개국 연합은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지중해권에서 반드시 나오는데 그러한 제가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저의 그 로드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터키가 이러한 구상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어떠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절차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이슬람의 움직임, 그래서 이제 터키, 이란 등 중동 지역의 혼란과 지금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그러니까 터키를 살펴봤는데 터키가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냐면 서방의 어떤 세속주의 이러한 이제 흐름에서 이제 이슬람으로의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이슬람의 어떤 지금 천착하고 있다 터키가. 그렇지만 요것을 다 그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터키가 이제 10개국 연합의 그 주도적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후 로마 제국이 이러한 성격도 이렇게 있고 또 이러한 성격도 있어야지 되는 그러한 구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사회주의 이렇게 개념도 있는 이러한 상태의 그 어떤 모습을 띌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후 로마 제국이 이제 10개국 연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10개국 연합,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이렇게 10개국 연합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거는 각 나라들이 부분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후 로마 제국이 이렇게 그 일어날 어떤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적이에요? 이 게르만족들 아니에요? 지금 옛날로 치면은 게르만족들이었고 여기 터키도 여기가 본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과 같이 이렇게 투르크 계열의 이런 나라였었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각 이렇게 그 나라들이 그 로마의 정통성은 저기죠. 어떤 로마적이지만은 이렇게 각 지역을 차지했지만 민족적인 정통성이 있다라고 로마 제국의 후계자라고 하긴 힘들죠. 게르만족이
그 히틀러 때 자기가 제3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의 후계자를 자처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실패했고 게르만족의 어떤 기반 그리고 여기 라틴족 새롭게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게르만족하고 다 그다음에 터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통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후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인종과 인종이 이렇게 섞여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그 발가락의 그 발과 발가락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무리가 아니죠. 그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각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 로마 제국의 영토를 차지했지만 그 사람들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통성에 있어서는 그 지역 정통성은 있지만 인종적 정통성은 로마 제국을 그렇게 계승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10개국 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